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수면 내시경을 했거든요. 어디요? 며칠 전에 한 2일 전인가 위내시경으로 수면 마취 깨고 직후에 제가 셀카 동영상을 찍었어요. 네. 왜? 뭐 인스타에 올리려고 했나 봐 내가. 근데 제가 좀 시간 지나고 그 영상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거기서 내가 이러고 있었어. 내가 짱이야. 진짜로. 나는 짱이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소개 멘트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였나 봐요. 진짜 내 진심인가 봐 이게. 네, 댓글과 후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니마만 K님이 우주의 패러독스 편에 1,000원, 그리고 칼릴지부님이 1,000원, 이장관 부상 감독 기원님 500원, 시드락 포에버님 5,000원, 황당보도님 1,000원 이렇게 선거는 공정한가에 후원해 주셨고요. 또 허니마만 K님이 1,000원, 회계 역사 2부에, 그리고 뉴스브리핑 13회 백신 여권에 시드락 포에버님 1,000원, 그리고 계좌 후원 라이언 황님 5,000원 넣어주셨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우리 계좌 후원은 리액션을 다르게 해보도록 해요. 앞으로 계좌 후원은 맨 앞에 읽죠. 아, 네네. 계좌 후원을 독려하는 느낌으로 계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좌 후원 해주시면 저희가 팟빵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온전히 저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 후원으로 에나닉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재현님이 93회 선거는 공정한가 편에 남겨주신 댓글 읽어볼게요. 제목을 보고 흠칫 놀라셨대요. 그리고 내용을 듣고 안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업로드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던 재보궐선거. 네, 다음 주였나?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지지익선이 혹시 카테고리로 옮기려나? 커밍아웃. 뭐 이런 생각을 정치 쪽으로 옮기려나? 네, 그래서 놀라셨던 것 같은데 내용이 사실 그거랑 좀 관련이 없었죠, 많이. 네네. 그 선거랑은 관련이 아예 없었고 숨겨진 히든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추가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좀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정말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재현님처럼 다들 이렇게 이거 완전 정치 얘기 아니야 이러고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니까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선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네. 좀 더 잘 나왔어요. 그랬으려나? 저도 선거는 공정한가 에피소드에 4만1통님이 영화 스윙보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아쉽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거 녹음하기 전에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요? 오늘 똘기 이 얘기 하겠지 하면서 왔는데 안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전혀 모르는 영화예요. 저는. 제목도 처음 들어요. 근데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결과가 정확히 동률로 나온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그 투표 결과에 오류가 있어서 이 사람의 투표가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겠다. 그쵸?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이 에피소드 재밌게 들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 70회 암호학개론에 댓글을 달아주신 최일주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암호학개론에서 약간 말미에 이거 비밀번호를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노파심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 복잡한 비밀번호를 쓰는 게 보안상 이롭다 이렇게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모든 홈페이지나 모든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최신 암호화 기술을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복잡한 비밀번호를 쓰는 게 보안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신 해킹 기법에 의하면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이 가이드를 직접 만들었던 사람 그거 있잖아요. 특수 문자를 포함하셔야 되고 숫자를 포함하셔야 되고 이 가이드를 처음 만들었던 분이 이제 빌 버라는 분인데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차용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허니마만 K님이 회계 역사 2부에 또 정주행을 하고 계신가 봐요. 범례님이 올려주시는 재생 목록대로 재주행하고 있다. 그리고 안내님이 확실히 초반보다 지금이 더 활기차지신 것 같다. 멤버 합이 좋은 덕인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거면 들어봤거든요. 너무 못 듣겠더라고. 제가 처음에 오프닝을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진짜로 목소리에서 막 이쁜 척을 하는 건가 이게 약간 좀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알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나 깜짝 이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이쁜 척. 지금은 뭐 안녕하세요 안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안녕하세요 안느입니다 막 약간 이런 느낌. 갑자기 약간 나 추억 여행했어.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맞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누나 있으신 남동생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집에서는 완전 이렇게 본인 목소리로 내던 누나가 어떤 뭐 친척들과 있는 자리를 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형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못 봐주겠는. 못 들어주겠는. 어쨌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발제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번 분기라고 해야 될까요? 설날부터 이제 추석까지 저희가 이렇게 시즌을 한 번씩 거쳐가는데 제가 이번 시즌은 대놓고 조회수를 좀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동산 얘기도 한번 했고 네. 뭐 어쨌든 약간 핫하다는 주제들을 준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주 얘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왜 따라하세요? 내가 우주로 잘 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아니 근데 우주 에피소드가 항상 조회수가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왜 안느님의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똘기가 합류한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이제 비밀이 풀리셨나요? 진짜 아찔하다. 더 미궁으로 빠졌어.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우주나 미스터리에 관련된 뭔가 주제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라고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내가 우주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기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우주 탐험의 역사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겠다. 사실 뭐 미스테리나 공상 같은 건 저 같은 공대생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 걸 왜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내가 우주 얘기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공대생의 위대함, 공대의 끝판왕, 우주 탐험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편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궁금하네. 네. 그래서 우주 탐험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그냥 녹음 시간이 끝나면 끊으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남은 거는 뭐 다음에 뭐 재밌어 하신다면 다음에 더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재미없어 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우리 네. 재미없어 하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범래님이 발제자인데 지금 본인이 약간 제일 신나하시는 게 느껴져요. 약간 텐션이 되게 업돼 있어요 지금. 네. 네네. 일부러 지금 텐션 균형 맞추려고. 나한테 너무 관심을 두지 마요. 부담스러우니까. 발제자인데 왜 저래 진짜. 자, 그래서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에이비에이션 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자료를 총집합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주를 탐험하려면 우선 어디서 벗어나야 되죠? 지구. 그렇죠. 지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얼마나 빨리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될까? 얘는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던 건데 이걸 이제 흔히 탈출 속도라고 하죠. 네. 뭐 정확한 표현은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데 중력이 있는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속력이에요. 이 정도로는 뚫고 하늘로 올라가야 우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 속력은 벗어나고자 하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구는 이론적으로 초속 11km로 하늘로 올라가야 우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초당 11km를 움직인다고요? 맞아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4만 km. 너무 빨라. KTX의 100배. KTX가 400km인가요? 한 300, 200 이렇게 될 텐데. 그거의 100배. 와. 그거의 100배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치는 공기 저항 등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예요. 그럼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만유인력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탈출 속력이 4만 km여야 되는 거고 공기 저항이나 뭐 이런 발사체의 무게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보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어느 정도 빠르죠? 비행기가 한 600, 시속 600km 정도? 600, 700? 네. 뭐야 이상해. 그러니까 말이 돼요? 우주선이 그렇게 빠르다고? 느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세요. 내가 잘못 계산했나? 내가 시속 환산을 잘못했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려면 그에 걸맞는 엄청난 양의
추진체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우주선 혹은 뭐 이렇게 발사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화염 기둥을 뿜으면서 올라가죠. 그게 이걸 위해서, 이 속도를 뚫기 위해서 엄청난 연료를 태워가면서 돈을 태우는 거죠. 그냥 태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탐험이 힘들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가 우주선과의 교신입니다. 교신. 우선은 뭐 우리 핸드폰 같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건데 지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쏘는 전자기파는 강하게 쏠 수 있습니다. 그 막 이렇게 접시처럼 생긴 송수신기에서 그 우주를 향해서 빵 이렇게 헬로우라고 쏘면 우주선에서 수신할 수 있어요. 워낙 세게 쏘기 때문에. 하지만 힘든 건 우주선에서 쏘는 전파예요. 우주선에서 쏜 전자기파의 약간 세기는 20와트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건 좀 옛날 자료긴 한데 20와트 정도로 쏠 수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충전하는 충전기가 20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게 조금 고속 충전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20와트 정도 되는데 요즘은 물론 더 빠른 게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하는 정도의 파워로 우주선에서 전파를 쏜 걸 지구에서 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신을 해요, 이걸? 그래서 그 큰 접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한 곳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그 큰 접시를 이렇게 막 좀 구름보다 높은 곳에 혹은 이렇게 북극에 좀 가깝게 약간 좀 공해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서 이걸 듣는 거죠. 그리고 전자기파는 뭐 전자기파뿐만 아니라 모든 파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세기가 약해져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기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지구에서는 포착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뭐 이렇게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애가 20와트로 쏘는 것도 사실 듣기가 힘든데 저기 멀리 화성에서 쏜다. 그럼 더 듣기가 힘든 거죠. 그게 더 힘들고 그리고 통신 격차가 또 커요. 이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긴 하지만 빛과는 좀 다르게 그 속도가 좀 무너지거든요. 점점 느려지는 현상이 있는데 화성에서 지구와 통신하려면 격차가 40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에서 오는 신호를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우주 비행을 하다가는 어디로 뭐 추락한다든지 충돌할 것 같아. 옆으로 피해! 라고 하면 40분 뒤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면 명왕성 얘기가 나올 텐데 명왕성 정도 갔다. 그럼 4시간 30분. 야 위험해! 라고 하면 4시간 30분 뒤에 이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교환일기네, 교환일기.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보내는 것도 4시간 30분이지만 받는 것도 4시간 3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우주 탐험이 어려운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뭐 지지익선이 뭐 부자가 돼서 지지익선 위성을 쏘기로 했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나요? 네, 지지익선 위성을 쏩니다. 그래서 김범래가 담당을 해서 인공위성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다 같이 돈을 차출해서 뭐 1,000억씩 차출해서 쐈어요. 근데 인공위성이 고장난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고쳐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치든 버리든 둘 다 돈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담당자였어. 미안해. 내가 칩 하나를 반대로 꽂았어. 미안해? 미안하단 말로 될 일이야 그게? 우리 1,000억씩만 더 차출해서 수리선을 쏘아 올리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우주선을 고쳐 쓰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버려도 돈을 갖다 버린 거고 이걸 수리하려고 해도 돈을 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탐험이 자금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우주를 성공적으로 나간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로 가서 우주 탐험의 시작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탐험의 처음은 언제죠? 똘기님 아실 것 같은데. 처음? 제가요? 알아요? 알지 않아요? 앞으로 아닌데? 1951년. 러시아? 러시아 전에. 러시아 전에 누가 러시아 있어요? 전에 있나? 독일? 아니, 러시아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 소련. 소련에서 강아지들 보낸 게 처음 아닌가? 많이 알고 계시네요. 라이카. 알고 있구나, 내가. 그래요. 왠지 똘기님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주 탐험의 역사를 약간 파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라이카, 뭐 흔히 뭐 아폴로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그죠, 알고 그죠. 있는 것들에.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우주 탐험은 사실 우주를 탐험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굉장히 좀 경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57년 화창한 어느 날,
미국으로 소식이 하나 날라옵니다.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거 영화 히든 피겨스에 이런 장면 맞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 처음으로 인공물을 쏘아 올린 나라는 소련이에요. 그 유명한 스푸트니크. 백신 이름이랑 같네요. 노린 거죠. 노린 거죠. 백신 이름이랑 똑같이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를 성공합니다. 이거를 듣고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데 왜 휩싸였을까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라이벌이라서. 우주 탐험의 라이벌이라서? 네. 아니에요. 그만한 기술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만한 기술이라는 건 무슨 기술일까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만한 기술. 비슷한데 우주로 진출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그만큼의 추진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각이 그렇게 높다라는 게 놀라웠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새끼들 미국 본토에 미사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로켓용으로. 그러니까 추진체 기술력에 놀란 거예요. 그렇네. 그 당시 스푸트니크 1호의 무게가 500kg이었대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탈출 속도를 뚫고 궤도에 올라갈 정도의 추진체 기술력을 500kg짜리 쇳덩이를 올린 상태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전 체제에서는 미국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하기 전까지는 소련? 걔네가 미사일 기술이 있나? 추진체 기술이 있나? 로켓 기술 없어 걔네. 미국 본토에 절대 미사일 못 쏴. 쏴봤자 조그만 거 이런 거 쏘는 거지. 근데 500kg짜리 쇳덩이를 올려놓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은 인공위성을 쐈다고에 놀란 게 아니고 그걸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얘네가 있다고 해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미국에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우주가 캘리포니아보다 멀으면 멀었지 더 가깝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후 57년 11월에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를 하는데요. 이게 미국한테 좀 보여주겠다 이거죠. 생명체를 실어서 쏘아 올립니다. 어떤 생물이었을까요? 개. 맞아요. 개요? 개 맞습니다. 네. 그 개의 이름이 아까 똘기니 말씀하신 라이카.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라이카라는 개를 쏘아 올립니다. 이 개는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수시간 동안 생존했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도 생명체가 그냥 살아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아직 안 죽은 상태였던 거 아닐까요? 그냥 이게 우주 생명체가 우주에서 살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걔가 아직 안 죽은 거지 올라가서.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제로 그리고 그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체 열 때문에 죽었어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죽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소련에서 얘한테 독극물을 먹여서 안락사를 시켜요. 그래서 얘가 괴로워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얘는 살아 있었는데 안락사 시킨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고 그 위에서 죽어 있었던 거죠.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온도 조절 실패로 과열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 인류는 우주에 올라가면 그냥 못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다니지만 공기가 있으면 숨도 쉬고 대사작용도 할 수 있고 다 알지만 예전에는 우주 올라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라이카라는 실험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고 이후에 총 5번 정도 강아지를 비행에 성공시켜서 3마리 정도는 성공적으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있다 왔대요? 이때는 체류하는 게 아닙니다. 무중력을 찍고 오는 거야?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체험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늦게 1958년 1월에 미국은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를 시킵니다. 1958년 5월 15일 몇 달 뒤에 1톤이 넘는 스푸트니크 3호를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러시아가 그러는 거 보고 뒤늦게 이제 익스플로러를 쏜 거죠. 우리도 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소련에서 우리가 1톤짜리 한번 쏴줄게. 이래서 어떻게 1톤을 엄청 그 40만 킬로로 쏘아 올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우주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본토에 미사일은 못 쏘니까 지금 엉뚱한 데다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거를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때부터 미국이 우주 탐험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958년에 그게 출범합니다. 나사? 나사.
나사가 이때 출범해요. 스푸트니크 3호를 쏘아 올린 그걸 보고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사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출범하고 한 3년 뒤 1961년 미국에 있는 로켓 발사대 앞에 또 다른 생명체가 우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생명체를 실어서 우주로 내보내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생명체를 태워보냈을까요? 왠지 아실 것 같은데. 왠지 굉장히 침팬지. 작은. 침팬지 맞아요. 침팬지예요. 알고 계셨던 거죠? 네. 침팬지를 쏘아 올렸는데 이 침팬지들은 이 라이카 같은 강아지랑은 좀 달라요. 훈련을 받습니다. 15개월 동안. 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말이 훈련이지 고문당했을 것 같아. 뭐 지금의 감수성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마리 침팬지를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 상위 졸업자 2명을 선정을 해서 2마리. 그쵸, 2마리죠. 2마리를 선정을 해서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우주선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어요. 그 라이카 같은 강아지는 뭐 버튼을 누를 정도의 지능은 없지만 침팬지들은 버튼을 누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버튼을 누르면 바나나가 나오도록 잘못된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침팬지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한 거고요. 최초의 영장류 우주비행사인 침팬지의 이름은 햄입니다. 햄. 햄은 1961년 탄도로켓 MR2에 실려서 우주로 발사되었고요. 무중력 상태를 6.6분 정도 경험을 한 뒤 지구로 귀환합니다. 사람보다 낫죠?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산소가 일찍 막 끊기는 등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미국도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 지구로 귀환을 해서 훈련사를 다시 만난 햄은 씩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웃었다고요? 네. 훈련 잘 봤으니까 이제 그냥 기분 좋아서 웃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동물원으로 보내져서 17년 정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탄도 비행 실험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로 쏘아 올려서 무중력을 경험하고 다시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약간 맛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최초로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한 침팬지는 에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침팬지는 11월 19일 아틀라스 로켓에 몸을 실었는데요. 지구 궤도를 회전하던 우주선은 문제가 생겨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이 탐험의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좀 빨리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산소가 끊겼고요. 산소 부족, 그리고 고열 고압,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압력 조절도 안 되고 이 가혹한 환경에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살아 돌아옵니다. 다행히도 살아 돌아왔는데 1년 뒤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장류 최초의 궤도 비행 실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 2마리의 침팬지를 통해서 나사의 규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규정이 생겼을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알 수 있을 법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 명은 햄이고 한 명은 에노스라고. 햄에노스. 네.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금지됩니다. 정 붙일까봐? 네. 이 침팬지가 죽을까봐 이 훈련사들이랑 나사 직원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실험인데 그쵸. 사실 죽어도 의미가 있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장류가 우주에서 이런 조건에서 죽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일 거거든요.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근데 잔인하다 너. 아니 근데 침팬지는 사실 지능이 진짜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동물이다 이러기엔 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뭐 우주 탐험에서는 실험이죠, 실험. 네. 사람을 올려보내기 전에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나사 직원들이 이 햄과 에노스에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었대요. 그렇겠지. 왜냐면 훈련을 뭐 거의 1년 넘게 시켰다며. 그렇죠. 15개월 이상 시켰으니까. 그래서 나사에서는 그 이후로 실험용 동물에 이름을 붙이는 게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에휴. 당연하죠. 근데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정을 줬어. 근데 돌아왔는데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큰 실패로 기록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기록된다기보단 그 대원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큰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힘들었다지. 이게 실패로 기록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들이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정도 주지 마 이렇게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해 지금 침팬지 쏘아 올리고 영장류를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린 영장류도 쏘아 올렸어. 그리고 다 살아 돌아왔어. 그러니까 소련이 그래? 61년 4월 12일에 또 한 번 생명체를 태워서 인공위성을 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적으로 쏘는 거예요.
무슨 생명체였을까요? 이거는 왠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침팬지 다음에? 네. 사람이겠죠. 사람입니다. 침팬지 쏘아 올리고 있을 때 소련에선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최초의 유인 인공위성 보스토크 1호입니다. 여기에 탄 사람이 누구죠?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 유리라는 이름이 러시아에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잡식의 왕이네.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요? 이거? 그래요? 네,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로 나간 인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유리 가가린은 1시간 30분 정도 무중력을 체험하면서 궤도 비행을 한 후에 지구로 재진입해서 살아서 복귀합니다. 유리 가가린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구는 멀리서 보니 둥글다. 맞아요. 멀리서 보니 아름답다.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푸르다. 푸르다. 안내 뭐야? 이 적극적인 모습 좋아요. 정확한 워딩은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이게 참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유리 가가린은 이거 한번 하고 뭐 은퇴한 게 아니고요. 이후에 총 6회 정도 성공적인 우주 비행을 하고 베테랑 우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7번째 우주 비행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훈련 중에? 네, 훈련 중에. 자, 미국은 또 조바심이 나죠. 개를 올려보냈다 그래서 영장류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장류 태워 보냈더니 저쪽에서 인간을 태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머리가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사람 쏘자. 라고 해서 61년 5월에 사람을 쏘아 올립니다. 이 유리 가가린으로부터 약간 한 달 뒤에요. 유인 인공위성 머큐리를 발사를 성공을 합니다. 여기에 최초 우주 비행사가 누굴까요? 머큐리에 탄? 네. 군인 아닌가요? 그쵸? 군인이었겠죠. 이게 미국의 천추의 한이에요. 누가 두 번째를 기억하겠느냐.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에 나갔었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대노했대요. 그 지도층에서 누가 두 번째를 기억하겠느냐. 우린 실패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된 사람은 앨런 셰퍼드라는 사람입니다. 앨런이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랑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하고요. 나중에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에 가기도 합니다. 최초로 간 건 아니고 달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머큐리 발사를 성공하면서 미국도 유인 우주선을 약간 쏘아 올린 나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후에 미국은 제미니 계획으로 우주선 발사와 더불어서 사령선과 착륙선을 분리시키는 기술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탐사선을 쏜다고 하면 보통 탐사선을 쏴서 탐사선이 지구에서 나가고 탐사선이 화성에 다다라서 탐사선이 화성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령선이랑 그 탐사선, 착륙선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쏘고요. 네. 사령선은 궤도에 떠 있고요. 탐사선이 그 화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서 그 탐사선이 쏘아올린 신호를 사령선이 받아서 그 사령선이 온 힘을 다해 지구한테 쏘는 거예요. 약간 분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분업을 하는 거죠.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약간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궤도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죠. 그게 이제 사령선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는 기술력이 랑데뷰. 그 결합하는 건가요? 그건 도킹이고 랑데뷰는 도킹 전에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랑데뷰라 그래요? 네. 속도를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면 상대 속도가 0이 돼서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3차원 공간에서 속도를 맞춰서 뭔가 일렬로 모인다? 그런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런 기술력을 이때도 제미니 계획으로 쌓고요. 그리고 똘기님이 말씀하신 도킹 기술력. 똑같이 상대 속도도 맞추고 일렬로 맞춘 다음에 결합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해요. 그 쿠퍼였나? 인터스텔라 주인공? 그 사람 기억나요? 그 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도킹해야 돼서 같이 빙글빙글 돌아서 맞아요. 화면 안에서 약간 정지한 듯이 서로 마주보듯이 해서 그 사이에 도킹을 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미친 조종술이네요, 정말. 그건 영화적인 연출인 것 같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그 기술이 이때 나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주 탐험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우주선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사령선이랑 착륙선을 분리도 해보고 이미 떠있는 우주선에 약간 만나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랑데뷰랑 도킹 기술력도 좀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소련도 비슷하게 보스호드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다인 우주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이 탄 우주선 발사. 그리고 우주선에서 우주인이 밖으로 나가는 우주 유영을 최초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우선 우주로 나가는 건 오케이, 성공했어. 돈만 쳐바르면 나갈 수 있어. 라고 끝난 거고, 이제 그 우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술을 서로 막 과시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약간 그 우주선의 기술력, 비행 기술력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거고, 소련은 우주 밖으로 인간을 보내본 거죠. 야, 진짜 엄청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직은 소련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땐 그랬지. 자, 그래서 우주 유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 사람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우주 공간으로 처음으로 나갑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강심장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아무도 안 해본 건데. 과학자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가도 돼. 과학자들은 나가도 돼, 안 죽어. 라고 하는데, 아, 우주 비행사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나가는 모습, 그리고 우주에서 둥둥 떠 있는 모습을 아주 멋들어지게 촬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공개된 정보라고 하는데 우주선에 못 들어올 뻔했대요. 우주선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우주 유영도 끝났어, 사진 촬영도 끝났어, 아 이제 들어오세요, 고생했어요 라고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주가 진공 상태잖아요. 그 당시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우주복 내에 있는 공기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우주선이? 아, 우주선이란다. 우주복이. 잘못 얘기했네요. 우주복이 빵빵해져서 내가 나왔던 입구로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너무 커져서?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당연하지. 못 들어간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칫 우주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못 들어오면 끔찍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쵸. 혼자 간 건가? 모르겠지만 그 뭐 소련에서 구출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넌 거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얘기밖에 못 해주는 상황인데, 이 아찔한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우주복을 찢습니다. 그래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안 죽어요? 아,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주복을 찢어서 공기를 빼냅니다. 우주 공간으로. 그리고 기압을 맞춰서 작아졌을 때 후다닥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냥 우주 먼지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우주 미아가 되는 거죠. 난 궁금한 게 우주복을 찢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걸 제가 좀 알아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사람은 우주선으로 들어왔고요. 문도 다 걸어 잠그고 복귀까지 성공을 합니다. 근데 급격한 기압 변화로 인해서 잠수병에 걸려요. 그치.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진공 우주에 온 몸이 이렇게 노출되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터지는 거. 그렇죠. 터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확 얼어버리거나. 뭐 얼어버리거나. 이게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했어요. 안 터질걸? 내가 생각해보면 안 터질 것 같은데? 하긴 해보진 안 해봤구나. 근데 해보진 못하죠. 어떻게 해봐. 또 강아지나 침팬지로 해야지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한 방에 증명을 해줘요. 안 된다. 안 터지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각보다 우주와 이 대기압이라고 할까요? 이 공기의 기압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의 그 기압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버틸만 하고요. 오히려 심해의 기압이 우주보다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심해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기압이 줄어들면서 잠수병에 걸리잖아요. 그게 인간한테 훨씬 세지, 우주 공간에서 맨몸으로 노출되는 건 그렇게 터질 정도의 압력이 절대 없다고 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우주에 맨몸으로 나가면 살 수는 있는 거야? 숨을 참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온도, 기온, 기온도 있는데 이거는 기온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따뜻한 이유는 공기층이랑 뭐 오존층이랑 이런 게 좀 햇빛을 조금 줄여준 상태에서 우리가 받기 때문이지, 우주 공간에서는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200도, 뒤돌면 영하 뭐 100몇 도, 막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도에 의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뭐 아까 침팬지나 라이카도 온도 때문에 죽을 뻔했거나 죽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잠깐은 상관없는 거죠. 그 왜 영화에서, 사실 저희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영화 장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우주복이 예를 들면 뚫렸어. 그러니까 얼굴 쪽에 유리가 이렇게 깨진 거야. 생각보다 바로 안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안 죽기도 하고 오히려 심하게 묘사하는 데는 막 빨려 나가죠. 막 쫙 빨려 나가면서 막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우리 대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1기압.
우주는 0기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압차가 1밖에 안 나요. 심해에서 올라올 때는 엄청 많은 기압차가 나서 이제 잠수병 때문에 중간에 멈췄다 와야 된다 그런 룰이 있듯이 룰이 있지만 우주는 1기압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터지진 않는 거예요. 그 1기압이 되게 작은 차이인가 보네요. 그렇죠. 작은 차이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우주복이 찢어지고 나서 노출됐던 시간이 되게 짧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복 작아졌을 때 후다닥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겨우겨우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동물 실험으로 그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 찢어도 되는 거 알고 있긴 했어.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을 잠시 벗거나 찢어져도 당장 막 죽진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소련과 미국의 경쟁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데 1969년 모든 걸 뒤집을 미국의 한수 아폴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이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미국 소련 우주 경쟁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 초니까 그 보스토크 1호가 발사됐을 쯤, 그러니까 최초의 유인 인공위성이 올라갔을 때쯤, 그때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60년대 내에 70년이 오기 전이죠. 60년대 내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겠다. 선언을 해요. 네. 나사에서 깜짝 놀랐대요. 협의가 안 된 거였어요? 네. 우리 사장님이 갑자기 막 올해 1조 막 이러는 거잖아. 와, 1960년이다 박수치고 있는데 10년 내에 우리 미국은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겠습니다. 와. 사장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GDP의 5%를 쏟아부은 최고가 프로젝트. 그게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뭐 달에 착륙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달 착륙 순간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했었대요. 뭐 저희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르겠지만 그 당시 미국 시청률 94%. 이해가 간다. 자, 그리고 아폴로 11호 얘기만 할게요. 앞에 이제 여러 호가 있지만 아폴로 11호가 달에 최초로 착륙을 했는데 선장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 이렇게 3명이 출발을 합니다. 뭐 사령선이랑 착륙선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여기 버즈 올드린의 버즈가 토이스토리 그 우주인 인형이라 그래야 되나? 네. 버즈 라이트 이어의 버즈라는 설이 있어요. 네. 라이트 이어는 광년이죠. 그래서 버즈 라이트 이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 이 3명이 지구에서 달까지 갑니다. 우선 그 당시 기술력으로 지구에서 달까지는 약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식사하는 장면까지 생방송으로 중계를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를 갈고 추진한 프로젝트인지 알 수 있죠. 자, 3일 후에 달의 궤도에 진입한 유인 탐사선은 착륙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령선은 위에 떠 있고 착륙선을 밑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계산한 것보다 좀 더 서쪽에 아슬아슬하게 기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안전하게 착륙한 게 아니고 그 착륙선 조종사가 겨우겨우 착륙을 시켰다고 해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었대요. 그 당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탐사선을 조종을 하는데 내려가려고 착륙을 시도하는데 컴퓨터에 에러 코드가 계속 뜨더래요. 아, 스트레스 받아. 뭐 잘못됐다. 비상, 이멀전시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운전으로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조종사가 버즈 올드린이고 착륙한 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착륙했다고 바로 내린 게 아니고 착륙 후 2시간 동안 야 이거 이멀전시 뜨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지구랑 계속 교신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고 이윽고 2시간 뒤에 닐 암스트롱이 사다리를 펼치고 달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어라서 안내님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어볼래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무슨 뜻이죠? 해석해 보시죠. 그렇죠. 한 사람에겐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겐 큰 뭐 족적이다. 도약이다. 족적이라뇨. 없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풋프린트 갑자기.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착륙한 후 20분 뒤에 올드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착륙선 조종사 올드린이 내려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달을 평평 뛰어다니면서 여기 달에서도 뛰어도 되는구나 실험도 하고
2시간 30분 정도 선 외에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자, 7시간 정도 후에 휴식을 취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이륙을 하고요. 사령선과 다시 조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로 다시 3일간 비행을 해서 귀환을 하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떨어져서 네. 구출돼서 하와이로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본토로 올라가는 건데 하와이에 들어갈 때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된대요. 거기서 디팔처 항목이 있잖아요. 어디서 그렇죠. 왔니? 네. 여기서 3명이 문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완전 간지난다. 귀엽지 않나요? 개쩐다. 어디서 오셨어요? 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좀 재미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버즈 올드린, 달 착륙선 조종했던 버즈 올드린은 그 착륙을 할 때까지만 해도 네. 본인이 달에 최초로 착륙한 우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1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보통 선장은 선원보다 항상 우주선에 머무는 존재래요. 아, 왜요? 리더니까. 아, 리더십.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에 남아있어야 된대요. 그치. 그리고 보통은 선원들이 좀 더 위험한 임무에 먼저 투입을 한대요.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근데 닐 암스트롱이 갑자기 자기가 먼저 내리겠다고 한 거예요. 협의가 안 됐는데 본인이 먼저 한 거예요? 객기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얘기가 오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사실 달에 내렸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은 대기도 없고 공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대로 선원이 원래 먼저 내리는 게 맞는데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이름을 날렸고 버즈 올드린은 우리가 토이스토리로 기억하고 있죠. 버즈가 닐 암스트롱 엄청 싫어하겠네요. 그러면 뭐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더 슬픈 사실은 3명이 갔다 그랬는데 그렇죠. 마이클 콜린스였나요? 어떡해. 마이클 콜린스는 얘기도 안 나오죠. 이 사령선의 조종사예요. 이분은 사령선 조종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 달에 못 내려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임무에 투입이 된 건데 달의 궤도에 그냥 사령선이 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발을 붙여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달의 궤도를 돈다는 게 이제 달을 끼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자기파, 전파를 통해서 송수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의 뒤쪽에 갔을 때 그땐 이렇게 통신이 안 된대요. 네. 그럼 생각해봐요. 나 혼자 지금 사령선에 남았어. 우주선이 돌고 돌아서 달의 뒤쪽으로 가서 지구가 이제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무섭다. 그러겠다. 그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다시 달의 앞쪽으로 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네스북인가? 어디서 평가하기로는 인류가 지구로부터 가장 고독하게 보낸 기록으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구랑 통신이 되면 안정감이라도 들 텐데 와 여기 달 한복판에 2명은 내려갔고 혼자서 사령선에서 기다리는데 아무 얘기도 안 들려. 생각만 해도 좀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뭔가 재밌는 사실과 겸해서 미국은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공언한 대로 미국은 60년 내에 69년에 착륙했거든요. 네. 60년 내에 착륙에 성공했고 이후에 아폴론 14호, 15호, 16호, 17호까지 달에 착륙하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닐 암스트롱이 탔던 우주선만 달에 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이 갔어요. 심지어 달에서 골프도 치고요. 그냥 놀아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냥 실험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간 건 마지막이죠, 그게? 아니요. 다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요? 네. 사람이 계속 가요. 하지만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음모론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이. 그거 중에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미국인이 달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니라 지구인이. 그게 가장 큰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여러 번에 가고 심지어 바퀴 달린 로버도 가져가서 차 타고도 다녀요. 근데 이제 그 음모론이 나온 이유는 아폴로 17호가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인데 그 이후로 50년 넘게 우주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그 50년 넘게 달에 다시는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음모론이 생기는 건데 왜 안 갈까요? 사실 별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득이 없어서. 맞아요. 당시에는 뭐 그 국방력도 좀 보여주고 이걸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해보는 건데 여러 번 해봤고 이미 알 건 다 알았다. 그러면은 이미 큰 돈을 들여서 굳이 달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걸 수도 있죠. 몇 명 더 갔었구나. 네. 미국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미국 GDP의 5%를 쏟아부은 프로젝트예요. 아폴로 프로젝트. 그리고 달에 가서 뭘 얻어왔느냐? 얻어온 게 없습니다. 네, 없지는 않지. 그 퍼스트 스텝에 그걸 얻었잖아요. 아, 그렇죠.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뭔가 달에서 뭐 금이라도 나왔다든지, 네. 뭐 다이아몬드라도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5%를 쏟아부어서 뭔가 수익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달에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모론에서는 달에 간 적이 없는 게 아니냐. 우주 기술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왜 달에 안 가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소련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소련은 사실 달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달에 갈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정거장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소련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주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갈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집을 좀 우주 궤도에 올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뭐 달 이런 거 관심 없고, 자, 우리는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간다 하면 우주 정거장으로 가는 거고, 우주 정거장에 있던 사람이 뭐 다른 우주선을 만나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정거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공식적인 목적도 인간의 우주에서의 장기 체류였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작은 우주선들을 쏘아 올린 거예요. 뭐 아폴로 그 탐사선들도 그렇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꾸겨 앉아가지고 막 착륙도 하고 이륙도 하고 했던 건데, 그런 거 말고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좀 널찍한 공간, 약간 구해줘 홈즈처럼 봐봐 여기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우주정거장이라고 얘기해서 올려놓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우주정거장의 이름이 살루트. 진짜 소련다운 이름이지 않나요? 인사, 경례. 요건가? 네, 살루트 1호는 71년 4월에 발사되어서 같은 해 10월까지 궤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궤도에 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려 6개월 가까이 우주 공간에 머물러 있던 우주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스터디를 해서 살루트 2호를 82년에 발사를 했고, 이 살루트 2호는 82년에 발사됐다 그랬잖아요. 91년 2월까지. 엄청 오래 있었네요. 한 9년 가까이.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는데 붕괴 직전까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련은 우주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혹은 장기 체류하면서 모은 데이터들을 소련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쯤에 소련이 새로운 우주선을 개발을 하는데 그 유명한 소유즈. 알고 계시네요. 이거는 진짜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라비티나 이런데 약간 미국인 우주인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우주선으로 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유즈 우주선은 그 설계 자체가 유인 우주선이었고 정말 신기한 사실은 아까 그라비티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비티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우주선이에요. 20세기에 개발됐는데 똑같은 함선이 맞아요. 똑같은 우주선이. 그리고 어쩌다 한번 발사하는 게 아니고 매년 4회 발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40회 발사에 성공했고 1983년 이후로는 성공률 100%. 진짜 설계를 잘했나 보네요. 그렇죠. 소유즈 우주선은 좀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약간 러시아의 우주선 하면 소유즈라고 떠올릴 정도로 어쨌든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살루트 쏘아 올리고 장기적인 우주 체류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서로 물고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1973년에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라는 걸 발사를 해서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약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살루트가 기존 우주선보다 크고 아늑하고 장기로 체류할 수 있고 그런 걸 장점으로 내세웠잖아요. 스카이랩은 더 큽니다. 우린 호텔이야.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쏘아 올리는 실험들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걸로 부족합니다. 미국은 뭔가를 하나 더 보여줬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뭐 궤도 비행, 뭐 탄도 비행, 뭐 달 아니야. 행성으로 가야겠다. 다른 행성을 한번 갔다 와야겠다. 라고 해서 화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976년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가 화성 탐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성을 생각하면 뭐 붉은 사막?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확인한 순간이에요. 지구가
약간 좀 뭔가 푸르른 행성이고 화성은 그냥 붉은 행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화성에 가보니 여긴 사막과 닮아 있다라고 처음으로 근접 확인한 순간이고요. 이때 나오는 얘기가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기 힘들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바이킹 1호와 2호는 화성 주변에 떠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 화성에 내려요. 근데 얘는 움직이는 탐사선이 아닙니다. 고정형 탐사선이라고 착륙한 지점에서 카메라 빼꼼 꺼내가지고 혹은 뭐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탐측 장비를 빼꼼 꺼내서 탐사를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 나사의 지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륙했다 그래요. 역분사 엔진 같은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화성으로 쭉 내려가다가 역분사해서 뭐 속도 맞추고 고도 맞추고 약간 소프트 랜딩하면서 착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탄력을 받았습니다. 화성도 뭐 잘 착륙했고 자, 더 멀리 가자. 12년 장기 프로젝트. 우리가 이걸 한번 쏘아 올리면 12년간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보이저. 들어본 것 같아요. 보이저 프로젝트를 발사를 하고요. 이 보이저 프로젝트 이 발사선들 1호와 2호에 제가 그 기네스 기록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 최장거리 통신 기록. 천왕성 첫 접근 비행. 해왕성 첫 접근 비행. 태양계의 플라즈마 쉴드 관측 등등 무수히 많은 기록을 보유한 탐사선입니다. 완전 욕심쟁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화성 탐사선 바이킹과 다르게 어딜 향해서 쏜 게 아니고 우주 저 멀리 쏘아놓은 거예요. 그냥 우주 바깥으로 쏘아낸 거예요. 그냥 멀리 가라는 목적으로 투포안 던지듯이. 네. 그럼 이거는 유인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무인. 유인이면은 그 바이킹도 무인이에요. 바이킹도 무인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행성간 탐사는 아직 사람을 보낼 수 없는 정도고. 그래서 1977년 8월, 9월 한 달 주기로 1호기와 2호기가 모두 발사됩니다. 둘 다 동시에 거의 발사가 되고 우주 밖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취득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는 게 이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회수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발사한 지 43년째가 되었고요. 하루에 약 140만 킬로미터씩을 움직입니다. 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아까 시속 40만 킬로였죠. 그거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건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누비면서 지구로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보내고 있고요. 굉장히 신기한데 43년 됐다 그랬잖아요. 현재 이동한 거리가 약 1광일, 빛이 하루 정도 날아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엄청 멀리 갔네? 엄청 멀리 간 거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43년 여러분 쓰는 전자기계 중에 43년 동안 동작하는 거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막 집에 냉장고 막 이런 거 있잖아. 43년? 43년이나? 그렇게 오래 쓰는 사람도 있을걸? 세탁기 막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먼저 에너지 효율 5등급 이럴 것 같은데. 8등급, 10등급.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이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걸 좀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건전지가 아주 대단한 건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건전지. 플루토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원자력 원소는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플루토늄 건전지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지만 믿고 막 출력을 늘리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고 있냐면 스윙바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는데요.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 알아요. 이것도 인터스텔라에 나왔었잖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스윙바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힘이 없으니까 근데 중력을 살짝 타서 약간 그네 타듯이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행성 같은 약간 중력이 강한 물체로 가까이 가서 그 중력을 이용해서 가속하고 다시 그 중력권에서 벗어나서 더 빨리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스윙바이 기법을 통해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뭐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정교한 비행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진입하면 중력에 빨려 들어가고요. 조금만 멀리 가면 가속을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돌아가 보면 그 전파 쏘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죠 저희가? 명왕성쯤에 있을 때 4시간 30분. 4시간 30분 뭐 5시간 전에
이 스윙 바이 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계산을 다 해서 어느 정도쯤의 출력을 어떻게 해서 중력으로 가속을 받고 언제쯤 나와야 된다. 네. 그거를 미리미리 계산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하고 있고 예전에도 했을 텐데 43년 전 시스템과 지금은 이제 막 아이폰이 막 뭐 12가 나오고 난리가 났지만 그 옛날 시스템과 계속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보내오고 있겠네요. 사진 같은 거. 계속 보내고 있는데 사진은 안 보내고 있고요. 사진은 워낙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측 자료들만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이저 탐사선 얘기를 하면 왜 태양 전지판은 안 써요? 태양력을 왜 안 쓰냐? 네, 태양력을 왜 안 써요? 보통 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 떠 있는 거 보면 날개를 이렇게 막 금속판 날개를 그죠. 펼쳐놓고 태양 그거 쓰려고. 태양열을 통해서 약간 전력을 받잖아요. 근데 보이저는 이걸 쓰지 않는데 그 이유가 태양 바깥쪽으로 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태양의 영향력 바깥쪽으로 쏜 거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에 의존하는 순간 얘는 뭐 얼마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바이랑 이 원자력 건전지를 이용해서 날아가고 있고 비행을 하면서 본 행성들의 가까운 사진은 물론이고 멀리서 찍은 뭐 지구의 사진까지 알차게 전송을 했고요. 2012년 8월 25일에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에 보이저 2호도 태양계를 벗어났고 전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뭐 아까 아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진 찍거나 뭐 이런 대부분의 기능은 좀 꺼놓은 상태로 교신만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외곽 행성에 대한 자료들은 이 보이저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저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죠. 보이저 탐사선에 들어있는 디스크. 인류의 메시지. 디스크? 디스크 아니잖아요? LP판? LP판. 같은 단어지 않나? 어쨌든 이걸 골든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제 칼 세이건이 살아있었다고 해요. 보이저 탐사선을 쏠 때 칼 세이건이 혹시나 정말 혹시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 조에 하나 혹시나 외계인이 보이저 탐사선을 혹시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계 문명이 보이저 탐사선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겠다. 라고 해서 골든 레코드를 기록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뭐 골든 레코드, 골든 디스크, 뭐 골든 LP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LP판을 이용을 했고 여기에는 지구의 뭐 자연의 소리, 뭐 사람들의 말소리, 시장 소리 뭐 이런 게 녹음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LP판을 뒤집어 보면 설명서가 적혀 있습니다. 이 LP판을 어떻게 틀어야 하는지. 근데 우리는 뭐 영어로 쓰든 한국어로 쓰든 문자로 쓰면 되는데 외계 문명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장 기초적인 걸로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우선 들어보세요. 우선 레코드판의 사용 방법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가장 기초적인 셈법인 이진수 숫자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원자인 수소 원자의 구성 그리고 해당 레코드의 파장 구성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가 여기다라고 적혀 있고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 레코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우라늄 238로 도금이 되어 있고 태양계 펄서 방향과 맥동 주기를 그려서 태양계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도도 들어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내가 혹시나 외계 문명이고 보이저 탐사선을 내가 만약 취득을 했어 나 이건 못 읽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진수로 적용이 되어 있고 수소 원자라는 것도 알아야 이거를 어떻게 돌리는 건지 알 수 있고 이 레코드가 동작을 한다 한들 주파수가 여기다라는 것도 이렇게 약간 이진수 숫자나 수소 원자의 구성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외계 문명이 보더라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근데 모르지 그거 발견했을 정도면 그냥 쉽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바보들도 아닐 테니까. 인류 정도 이렇게 좀 성장한 문명의 수준이라면 무리 없이 들을 것 같고 거기에 또 그거 있지 않나요? 누구 음악 들어가 있다 그랬지? 아 맞아요. 음악도 들어있다 그랬는데 뭐 여러 언어로 된 인사말 들어있고 비틀즈 아니에요? 비틀즈? 그리고 이거 딱 이제 기록할 때 반대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대요. 아 우리 정보를 알려주면 어떡하냐?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선하다는 존재니까 우리가 이거 인체 해부도도 넣지 않았어요? 아마 그 미켈란젤로인가? 그 이렇게 사람 이렇게 동그라미에 넣어놓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나? 어쨌든 그럴걸요?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다 까발린 거죠. 우리 위치도 알려주고. 스파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넣은 건데 모르지. 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보이저 탐사선에 대한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이걸 반대했던 사람이 그분 아닌가요? 스티븐 호킹? 근데 여러 명, 그분도 맞고 되게 여러 분들이 반대했었을 거예요. 네. 어쨌든 보이저 탐사선은 이런 인류의 정보를 싣고 77년에 발사돼서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 3년쯤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퇴역? 그러니까 퇴역이라보다 이제 전파가 안 닿을 정도로 멀리 갈 거라고 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앤서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탐사. 화성으로도 날리고 뭐 저 멀리 우주를 향해 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가야 돼요. 인간이 가야 돼서 우주 왕복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선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주선 생각해보면 뭔가 가운데 이게 우주선이라는 게 약간 비행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뚱뚱한 비행기처럼 생겨가지고 이 주황색 원기둥 같은 데 붙어있는 그런 그 우주선의 모습이 있거든요. 맞아요. 항상 그 교과서 표지에 있는 날개도 달려있고 그게 바로 우주 왕복선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주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런 비행기 형태의 우주 왕복선이 처음으로 고안이 되고. 아니 근데 다 우주 왕복선 아니에요? 지금까지 달린 것들? 이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얘기를 들어볼게요. 1981년에 미국 최초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발사가 됩니다. 이 우주 왕복선은 약간 성격 자체가 다른 게요. 사람이나 사물을 실어서 우주선이 임무 수행을 한 후에 비행기처럼 착륙하려고 만든 형태예요. 이전에는 바다에다 던지는 거였거든요. 바다에다가 캡슐을 던져서 그래비티 영화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바다에 출렁하고 떨어지면 이제 팀원들이 와서 열어주고 구해주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우주 왕복선은 우주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권으로 돌아와서 비행기처럼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그러면 다시 쓸 수 있죠. 추진체만 다시 붙여놓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우주선 하면 떠올리는 게 딱 이 모습이고 어쨌든 우주 왕복선은 이것저것 싣고 반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약간 택배 같은 거예요. 우주선에서 식량이 필요하다. 우주 왕복선에 뭐 식량이랑 이것저것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게 비행기처럼 착륙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도 유인 우주 왕복선이고 이걸 최초로 성공한 게 콜롬비아호입니다. 근데 이게 상상해보시면은 비행기 같은 애가 추진체에 붙어있고 그게 이제 우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로켓과 추진체의 힘이 필요해요. 이게 1톤보다 더 큰가? 콜롬비아호의 전체 중량은 2,000톤. 징그러. 뭐요? 거의 뭐 건물 하나 써 올리는 수준이네요? 그쵸. 우주 왕복선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게 올라간다고? 약간 그 정도로 커요.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추진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쏘아 올리고 이 큰 비행기 같은 게 추진체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엄청난 연기를 내뿜으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사진 지금 딱 찾아봤는데 그 엄청나게 미국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 있는 그 우주선이에요. 맞아요. 그냥 보시면 우주선. 아실 거예요. 그냥 우주선 하면 이 모습이에요. 이거 막 떠오르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 이렇게 해서 콜롬비아호도 발사를 하고요. 여러 가지 호가 있습니다. 우주왕복선을 미국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1986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아시죠? 네. 발사 직후 폭발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죠. 사람이 타고 있었죠. 아마 50년대에서 70년대 생이신 부모님 세대들은 이걸 직접 보셨을 거예요. 실시간 중계 중이었었거든요. 발사 후 73초 만에 폭발해서 7명 대원 전원 사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발사하고 1분 만에 터져?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은 진짜 이 추진체 기술의 결정체예요. 2,000톤이 넘는 비행기를 올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는데 뭐 우리도 나로호 올릴 때 실패하더라도 매번 생중계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막 하늘로 막 팍 쏘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70몇 초 뒤에 팍 하면서 터져요. 진짜 충격이었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쇠가루나 이렇게 파편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지금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래서 나사에서 모든 우주 탐험 계획 셧다운. 사고 원인부터 찾아라. 이때 미국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탐험은 성공하면 본전이에요.
이게 실패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준비 기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호를 쏘아 올렸다, 뭐 아폴로 11호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앞에 있는 몇 호가 다 어느 상공까지 왔다 귀환, 어느 상공까지 갔다 귀환, 우주 잠깐 찍어서 맛보고 귀환.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준비를 하고 한 실험체가 73초 만에 폭발했다. 난리가 납니다. 4,865억 손실. 1분 만에.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데 사고 원인 이유가 너무 허탈해요. 나 기억나. 이거 범인님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발제하면서? 모르겠어요. 그거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그 단위 차이? 단위 차이? 그거는 다른 거. 10년 다른 뒤에 거예요? 발사하는 또 다른 패스파인더라고. 그 화성 탐사선. 네. 그 문제고 여기서는 추진체 로켓의 고무 패킹. 이거 기억나. 나 들어봤어. 이거 얘기했어요, 범리님이.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고무 패킹? 그러니까 이게 추진체 로켓, 그러니까 그 비행기 말고 그 우주 왕복선 말고 그 우주 왕복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추진체 로켓. 네. 거기에 이제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연료통이랑 이렇게 그 틈을 감싸는 패킹이 있어요.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걸 쏘는 날이 굉장히 추웠대요. 근데 고무 패킹이 너무 추워서 수축해 있던 거예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고 고무의 특성상 추위로 탄력성이 부족해져서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으로 고온의 고압의 연료가 새어나왔고 불길과 맞닿는 순간 확 올라오면서 터진 거예요. 이 고무 패킹 얼마 하겠습니까? 진짜 몇 달러 안 할 거예요. 아닌가? 뭐 우주 그 재료니까 좀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이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4,800억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7명의 대원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니까. 우주 관련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주인들이 무중력에서는 이렇게 뭔가 그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복을 다 입은 상태로 물속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걸 몇 년을 한대요. 가서 해야 될 그 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몇 년을 하고 간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죽은 거죠. 허탈하죠. 근데 더 허탈한 건 이 우주 왕복선의 고체 로켓 부스터 설계자인 모튼 치오콜사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미리 경고했대요. 이거 너무 추워서 이거 고무 소재로 된 애들이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거 쏘면 안 된다. 나사는 쏩니다. 발사 허가 명령을 내렸고 인재네, 인재. 그쵸, 인재죠. 그리고 폭발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주 왕복선은 2년 8개월 동안 운용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뭐 원인 불문, 우선 셧다운.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 분석은 대통령 직속의 사고 원인 분석 위원회에서 진행을 했고 이때 고무 패킹이 원인이다라고 확정한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경고한 사람? 아니요. 경고한 사람은 이제 엔지니어고 이 사고 사고 원인 분석 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원인은 고무 패킹 때문입니다라고 정해준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여기서 등장을 하시네 또. 파인만 씨. 단골 손님이죠. 그 제가 발제한 것 중에 원자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나오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우주 왕복선으로 콜롬비아호로 박수를 치고 좋아하다가 챌린저호에서 한번 삐끗합니다. 삐끗을 좀 크게 삐끗했죠. 그 사이에 구소련이 아직까지도 우주정거장을 계속 쏘고 있었어요. 미르라는 우주정거장을 쏘아 올렸고요. 뭐 이것저것 계속 그 시도를 해서 이 미르라는 우주정거장은 작은 모듈을 여러 번 발사해서 우주에서 조립을 해서 구축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 이게 지금의 우주정거장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호텔이야. 뭐 여기서 1년도 살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너무 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싸서 계속 이어붙이면서 건설을 우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89년에는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호를 발사를 합니다. 갈릴레오. 네, 이 갈릴레오호의 굉장히 큰 업적은 우선 목성을 향해서 6년간 날아갔다는 거고요. 날아가서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의 유로파를 발견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바다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갈릴레오호의 결과에 의하면 여기 바다가 있을 것 같다. 목성에는 생물체가 못 살 수도 있는데 위성인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준 갈릴레오호고요. 얘는 2003년에 14년간의 우주여행 끝에 임무를 마치고 목성으로 추락시켜서 임무를 완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유로파라는 위성은 2022년쯤에 미국과 유럽이 합작을 해서 탐사선을 발사해서 직접 관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1990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걸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거대한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려요. 알아요. 뭐죠? 그 사람 이름. 맞아요. 아이고 기억난다. 허블. 자,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발사를 합니다. 이것도 우주 왕복선 등에다가 실어가지고 발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의 목적이 좀 뚜렷하죠. 어부발을 한 거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우주 사진은 사실 이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궤도 관측소이고 크기가 13m, 무게가 12톤. 이 12톤일 되는 망원경을 우주 왕복선에 싣고 그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올라간 거죠. 이 허블 망원경의 렌즈의 너비가 2.4m, 렌즈가 2.4m, 그리고 반사경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지구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도 아주 또렷하게 보이게끔 한 거고요. 90년대가 되어서야 이제 우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니까 흐리멍텅하고 잘 안 보이고, 야, 우주에다가 망원경이나 사진기 하나 갖다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서 90년대가 돼야 올라갈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올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주 공간에서 어딘가를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만약에 허블 망원경이 목성을 찍고 싶어요. 근데 이 망원경은 목성을 바라보고 단 한순간도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흔들리면 약간 사진이 좀 안 좋게 찍히잖아요. 흔들려 찍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무중력인 우주 공간에서 3차원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특정 촬영하는 천체를 촬영할 수 있을까? 그걸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의 오차 중에 아크세크라는 게 있는데, 아크세컨드, 공학적 기술을 다 투입해서 허블 망원경의 오차가 0.007 아크세컨드까지 튜닝을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카메라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동전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수준. 징그러.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어서 부산에 동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동전의 정중앙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수준의 오차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렌즈도 굉장히 매끈해야 되고, 당연하지. 작은 돌기, 작은 흠집 하나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헛소리를 또 하고 있고. 개소리를 하고 있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허블 망원경은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어서 1980년대에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근데 챌린저가 폭발하면서 발사가 셧다운돼요. 그 약간 피해를 입은 프로젝트죠. 그래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이 발사체가 혹시나 올라가다가 폭발하면 어떡해. 허블 망원경 실어서 올렸는데, 올림 다행이지. 올리다가 폭발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요. 근데 미국은 좀 빨리 올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소련이 지금 미르라는 우주정거장도 짓고 있고 뭔가 계속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91년에 갑자기 소련이 해체해요. 네.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소련이 해체했을 때 소유주 TM-14호라는 소유주 우주선에 세르게이 칼리칼류프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대요. 그리고 다음 임무 교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다음 우주선이 오기를. 근데 안 오는 거야. 어떡해. 교신도 없어. 어떡해. 너무하다. 뭐지? 다음 사람이 이쯤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교대자가 오지 않아서 기존 임무 수행 기간보다 무려 6개월. 6개월 동안 우주정거장에 머물렀습니다. 우주에 다녀오니까 고국이 사라진 거네요. 맞아요. 진짜 불쌍하다. 처음에는 왜 안 오는지도 몰랐겠죠. 근데 계속 대기를 했는데 혼자 귀환을 못하는 상황이었나? 그렇죠. 혼자는 귀환하기 힘들죠. 근데 어떻게 왔어요? 이후에 1991년 3월에 러시아를 통해서 귀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데리러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까먹진 않았네. 네. 교신은 했겠지. 그렇죠. 교신은 했겠죠. 아예 끊기진 않았겠지. 6개월 동안. 나라가 망했다. 잠시만 기다려. 지금 너가 문제가 아니다. 그 영화 터미널처럼. 그쵸. 터미널 뭐야? 톰 행크스. 톰 행크스 나오는. 공항에 계류되는 영화인가? 그쵸? 맞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91년도쯤에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사될 즈음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허블 우주 망원경은
뭐 소련이 해체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쏘아 올렸고요. 처음 쏘아 올렸을 때 작동을 안 했대요. 사진을 찍었는데 지구에서 찍은 것보다 흐리멍텅하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쏘자마자 나사가 온갖 욕을 먹고 수리선을 다시 쏘아 올려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영화가 더 허블입니다. 그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마 2010몇 년 영화일 텐데 그거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40 몇 분짜리 짧은 영화인데 우주를 아주 깨끗하게 4K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을 쏘아올린 1년 뒤에 미국은 자외선 우주망원경 콤포톤을 발사를 해서 본격적인, 소련도 없겠다, 이제 우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주 관측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꽉꽉 찬 발제였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20세기예요. 아직 화상에 탐사선 하나 못 보낸 20세기. 그럼 이어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얘기하면 우주 탐사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미국이 열을 올리면서 우주 탐사를 했는지, 그 쓸데없는 달엔 왜 5번이나 갔는지, 그런 게 조금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아폴로 프로젝트, 보스토크, 뭐 스푸트니크, 보이저, 이런 애들이 조금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제가 여기 지금 90년에서 끝나는데, 90년, 91년에서 끝나는데, 최근에 또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민간 기업이 우주로 갑니다. 네, 뉴스 브리핑에 잠깐 얘기했던 맞아요. 얘기기도 한데, 그때 사실 범래님이 막 흥분해갖고 나머지 얘기도 마저 하길 바랬는데 오늘 이렇게 듣게 됐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20세기는 국가 차원의 우주 탐험이 주일 거고요. 이제 21세기에서는 본격적인 화성 탐험과 민간 우주 여행 시대 혹은 민간 우주 탐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 이후의 얘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 너무 잘 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명강의였다. 네, 그래서 이번 회차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우주 탐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